S&P 500이 70% 오르고 나스닥이 270% 오르고 나스닥 100이 350% 오르고 반도체가 600% 오르고 1998년도에 왜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냐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환경인데 3번이나 연달아 내려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공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개를 기억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은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소개할 때 맞아요. 최고의 미국 전문가로 소개를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장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다들 너무너무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죠. 네. 자, 우선은 트럼프의 이번 이벤트가 있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예측하고 뭐 다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과하게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미국을 딱 보시면은 이제 다우가 4만을 뚫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러셀이 막 튀어오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저조했던 러셀 2000이 이게 이제 월요일까지 더하면 거의 이제 한 8% 넘게 올랐어요. 다우랑 비슷해졌더라고요. 거의 예. 조금 더 많던가.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8%, 20%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그죠? 거의 뭐 러셀 2000이 이게 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못 올랐어요. 네. 연초돼서 6개월 내내.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 작년 10월 말 정도 비슷한 모습. 그래서 작년 10월 말이 연초 대비해서 러셀 2000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다가 이제 막판에 2달 동안에 25%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막 간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가 또 다시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나 뭐 S&P 500이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상황에서 러셀 2000은 전혀 못 오르는, 그러다가 이제 이 이벤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떨어져 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러셀 2000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두 개가 겹친 거죠. 첫째는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져 줄 거라는 기대치가 생기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오르게 됐고, 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TV 토론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보다는 재정을 많이 쓸 거니까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못 올랐는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의 뭐 거의 당선이 뭐 거의 뭐 시장에서 확실시하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원래 트럼프가 뭐 아시겠지만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서 4.2%대로 떨어져 주면서 중소형주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네. 이제는 중소형주로 넘어가야 되나? 대형주들은 이제 쉬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10월 말에는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소형주가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또 뭐 AI 관련주들 위주의 IT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됐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강도가 조금 덜. 즉 여전히 대형 기술주와 IT, AI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겠으나 이제 중소형주가 그래도 조금씩 더 옛날보다는 더 쫓아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연초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금리 너무 많이 떨어뜨릴 수 없다. 한 두세 차례 떨어뜨리면 진짜 많이 떨어뜨리는 거다.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좀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게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천천히든 빨리든 금리를 내려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실히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하기엔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일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클 것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연초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7%, 18% 오르고 나스닥이 20% 이상 오르고 거의 뭐 IT주는 거의 2배, 그러니까 거의 한 50% 올랐고 중소형주는 0이었다면 앞으로의 모습은 아마 여전히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 1년으로 잡았었을 때 20% 이상 30% 오를 건데 그래도 중소형주들이 10%는 올라가 줄 거다 정도. 그러니까 캐치업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키높이 맞추기를 할 것 같다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네.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사실 중간에 뭐 이런 금리보다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장표가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19페이지에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네. 제가 채권 비중이 들어간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하면서 그래요? 거의 아니면 주식 비중이 되게 더 높았었는데 채권 비중이 혹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줄어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나요? 제가 그럼 좀 그동안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주식을 주로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이나 이런 약간 비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채권이 들어간 거는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기본형인 거다. 이게 뭐 늘고 주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시 투자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게 네. 지금 조금 주식 조금 줄여서 채권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철저하게 숫자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채권을 놓고 보면은 채권을 아예 안 들고 가는 전략을 저희가 운용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폈었어요. 네. 왜 그랬었냐면 금리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2%잖아요. 저희는 뭐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1%포인트 정도는 맥시멈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요. 10년물 금리가 네, 맥시멈. 네. 그래서 저희는 맥스로 봤을 때 한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0년 국채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연간 단위로 한 4에서 5% 정말 많이 벌면 7% 정도 벌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6대4 전략을 보통 펴잖아요. 그렇죠. 자산 배분할 때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이죠. 근데 보통 6대4 전략이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얼마죠? 그래도 하이싱글은 나옵니다. 그렇죠. 네. 9%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6대4 전략이 9%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채권에서도 9%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죠? 뭐 조금 덜 할 수도 있죠. 네. 뭐 한 8%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금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옛날보다는 금리가 높을 거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4%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9%의 수익을 내려면 채권 비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야죠. 줄어야죠. 네. 절반으로. 그래서 저희는 20% 채권, 주식 80%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즉 경기 침체가 세게 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리를 1%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케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이 만약에 4%에서 2%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성이 10%가 아니겠죠. 훅 올라가는 거겠죠. 반면에 주식의 수익률은 확 떨어지겠죠.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또 채권 80, 주식 20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갈 건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타이밍에서는 이 정도의 금리, 즉 3.5% 이상의 10년 국채 금리가 앞으로 2년은 간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채권의 비중을 20%만 두고 간다. 네. 이 전략을 앞으로 1년, 최소 1년, 2년, 뭐 모르겠어요. 3년, 4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에서 잠시 질문 드린 김에 장표 돌아가기 전에 이것도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네. 워낙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 당한 이후에 뭐 시장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처럼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분석들도 거기에 대한 것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기하는 입장에서 뭐 트럼프? 예 트럼프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한 분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뭐 사퇴를 하고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일단 바이든이든 아니든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주목할 업종들과 시장의 흐름은 또 다르게 어떻게 갈지를 뭐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워낙 해외 투자에 대가시니까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경우의 수를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되지 않고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로 나눠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핵심 내용들을.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동의하냐면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네.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옛날에 얘기 뭐 제가 뭐 정치적인 그런 거 네, 상관없이 네, 그냥 그냥 추이와 가능성 면에서. 지금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70%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바이든이 될 확률은 10% 이하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이든이 내려와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부통령이나 아니면 뭐 미셸 오바마가 할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려도 다음에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기 싫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질문은 뭐 그 그러시면은- 경우의 수에 그러시면은 대한 확률이 여기 그만큼 낮다라는 낮다. 말씀. 예, 그래서 네.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거의 100년의 역사상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보다 2배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15.3%예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7.6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 더 많이 오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월별 증시 상승률을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해에는 7월 달도 강하고 8월 달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이 빠지고 11월, 12월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아까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얼마나 올랐다고요? 18%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이제 과열기가 있다. 자, 근데 또 옛날에 트럼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이 S&P 500이 얼마였냐면요.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사이인 거죠. 지금 18%, 2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이 자꾸 들어가면은 미국의 지수가 연말까지 20% 이상 오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5,800, 뭐 정말 많이 가면 6,0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갔다가 그 사이에 뭐 여기 보시면 9월달, 10월달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빠져주거나 그리고 이제 확실시 됐었을 때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증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이번에 4년하고 끝이잖아요. 뭐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겠죠. 재선이니까 하게 그렇기 되면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적극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온쇼어링 관련된 쪽이 있을 거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심지어 뭐 미 연준 없애겠다까지 얘기했었던 네. 사람이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재정을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다 동의를 해야지만 예, 그죠? 그죠? 공화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재정은 안 쓰자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건드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떨어져 주면 떨어져 줄수록 거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 왜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냐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환경인데 3번이나 연달아 내려줬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3번 연달아 내려주니까 바로 거품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S&P 500이 70% 오르고 나스닥이 270% 오르고 나스닥 100이 350% 오르고 반도체가 600%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1년 반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이란 표현 자체가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거품은 금방 꺼질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어느 순간에는 그 거품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연간 단위로 거품이 없이 꾸준히 오르는 시장으로 계산을 하면 S&P 기준으로 최소한 저희 판단에는 15% 정도 오르는 시장이에요. 연간 단위로. 그래서 뭐 올해 연말에 이제 5,800하고 내년 연말에 뭐 6,500하고 그 다음 해에 7,000 얼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장이라면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비틀어서 미 연준이 진짜 금리를 3번 내렸다. 예,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거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품이 앞으로 3년에 걸쳐서 7,500 가야 되는 거를 그냥 1년에 다 땡기는 거죠. 그럼 이게 거품인 거죠. 그러면 그 후에 후유증이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깨지더라도 거품이 먼저 들어오겠다. 1년은 긴 기간입니다. 사실 네. 이걸 거품이라고 무시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주식을 던지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말던 간에 물론 당연히 당선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AI와 IT 업종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중소형주를 뽑는 것도 하고 또 건설주도 투자를 하고 결국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니까 40페이지인가 포트폴리오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니까 대형 기술주 63%, 전기차 8%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 항상 얘기하시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돼 있고 같이 주는 비중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네. 요것도 조금 예, 설명해 우선,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네. 요 지금 테이블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푸시를 하거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트럼프가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디죠? 전통에너지, 금융정책 관련, 금융주, 방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세 개에 투자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페이지가 아니고 41페이지 네, 그거는 포트폴리오인데 설명을 연결시켜서 네.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통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온쇼어링으로 했었을 때 푸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희는 은행주나 금융주 투자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사는 또 이건 다른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는 공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AI와 전력 인프라와 리쇼어링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개를 기억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 대형 기술주,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건설 주택 소비예요. 자, 그러면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여기가 자, 대형 기술주만 놓고 보면 매그니피센트 7으로 계산하면 네. S&P 500 기준으로서 3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40% 투자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20%좀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 20%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했었을 때 반도체 이외에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골라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대형주일 수도 있고 중소형주일 수도 있고 그거를 노력을 지금 굉장히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하드웨어 쪽의 비중이 더 높아요. 소프트웨어 쪽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점점 더 시장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봤었을 때 금리가 떨어져 준다라는 가정이 들어갔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냐 했었을 때 전기차가 있고요. 여기는 테슬라 제외한 전기차 8%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8%는 포함시킵니다.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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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사실 그걸 밑으로 넣어도 되고 위로 넣고 해서 네. 다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신재생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요즘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좋죠? 불구하고 괜찮다. 그럼에도 미국 쪽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산이나 중국 쪽은 계속 맞겠죠. 네. 대신에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해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오히려 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리쇼링 정책 자체가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 미국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괜찮겠죠. 예, 물론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처럼.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업종들이 전기차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금리가 떨어져 주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쪽이 건설, 주택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당연히 수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펀더멘털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주택건설 쪽은 싸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상도 그렇고 앞으로 금리의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가치주를 유일하게 산다 그러면 전 주택건설 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대충 그려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아무렇게나 가져갈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책을 잘 보시면은 결국은 기업들한테 수혜를 주고요. 그 기업들이 자기한테 이득을 주게끔 하는 네. 그 정책이겠죠. 그러면 그걸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컨트롤 많이 할 수 있는 쪽이겠죠. 그게 주택건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전기차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게 바이든 주다.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날 거다. 네. 사실 그렇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그럼 그게 기회가 되겠죠. 네. 최근 만약에- 신재생이 미국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사실은. 좋은 종목이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 함은 미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공장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쇼링 정책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신재생 종목을 고르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신재생과 물론 이제 본부장한테 맡기는 것도 다른 방법이죠. 그거 말고 신재생 ETF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신 그 신재생 노출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네. ETF는 저는 이쪽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안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ETF의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PBDY가 있고 PBW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FL ICLN 뭐 이런 있고, 것들도 TAN도 있지만 있고. 예. 있지만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요 두 개로 보면 어떻게 네. 되냐면 PBD는 뭐냐면은 미국산 30, 해외 쪽이 70이에요. 네. 반대로 PBW는 뭐냐면 미국이 70, 해외가 30이에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구해 보면은 사실 PBD가 훨씬 매력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산
태양광이나 중국산 이쪽이 정말 싸거든요. 똑같은 예로 들면은 이런 거죠. 테슬라와 BYD 밸류에이션 보면 당연히 BYD의 매력도가 높죠. 근데 BYD 사실 거예요? 테슬라 사실 거예요? 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골라내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 바이오, 전기차 쪽이 원래는 ETF를 이용을 해서 분산 투자라는 게 수익률을 좋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요 업종들 또 건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ETF보다도 종목 선별하자. 네. 그렇게 저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질문도 드리고 장표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네. 근데 또 오늘 가져오신 좋은 자료가 워낙 많아서 좀 함께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싶은 내용 못 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함께 또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러셀 2000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소형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하기는 제 얘기가 좀 다르죠, 옛날하고는. 예,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냐면 20% 정도.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중소형주를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PER이 러셀 2000 나누기 러셀 1000으로 했었을 때 0.7입니다. 그럼 정말 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보시면 10년 연속으로 이 러셀 2000, 이 러셀 1000을 초과 수익률을 낼 확률이 높아요. 얼마? 3% 정도. 네. 그러면 10년 동안에 3% 초과 수익률을 낸다. 이거는 복리로 계산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할 만하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갖다 다 몰빵을 하자.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중소형주를 한 20%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정말 많이 질러야 되느냐? 네. 뭐 진짜 절반까지 올리느냐? 이건 언제냐면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금리를 내린 것이 1% 이상 될 때. 그래서 지금 5.5잖아요. 네. 그럼 4.5까지 내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중소형주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를 9월 달에 처음 내려줬을 때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 5% 들어가고 한 번 내려줬을 때 또 5% 더 들어가고 네. 한 번 내려줬을 때 또 5% 들어가고 그러면 4번 내려주면 20% 되겠죠? 그리고 4번 또 5번 내려준다. 그때는 10%씩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항상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벌써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금리에 상관없이. 그런 거는 타이밍과 상관없이 지금 사셔도 된다. 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중소형주들 중에서 IT 관련주들일 거다. AI 관련주일 거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빨리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매수에 대한 조언 내용까지 해서 저희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